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많은 경영자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대표님 네.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상속 증여세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크세요? 실제 이제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결국에 가면 이제 이거에 대한 짓누르는 부담감들이 항상 있고요. 우리나라가 약간 문화적으로 장자 상속에 대한 문화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승계에 대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뭐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터에 또 세율도 전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이렇게 세율이 높아진 이유가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요. 예, 일본의 이제 상속세율을 거기가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 60% 수준인데 55%. 원래 55%죠. 55%고 우리가 이제 60%인데 우리는 50%에다 110% 할증을 해서 이제 60%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경영권이 있는 최대 주주 지분일 네. 경우에는 상속세율 최고가 50%가 아니라 네. 60%가 네. 되죠. 예. 일본의 55%는 사실 그 55%가 아닌 게 실제로 유효세율이 누가 어떤 유효세율? 예, 예. 유효세율은 20%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은 금융실명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뭐 실명제 자산이 아닌 방식으로 물려주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가업승계라든지 다양한 피해갈 방법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일본도 그렇게 높아진 이유가 예. 메가다가 이제 점령을 하고 딱 보니까 네네네네. 일본의 이제 재벌이 침략 전쟁에 쩐주 노릇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벌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했었습니다. 재벌 해체를 위해서. 그래서 재벌 해체가 됐죠. 네, 그래서 자이바츠라는 게 있었고 그 자이바츠가 해체되니까 이제 게이레츠라고 해서 은행 중심으로 그 상호 주식을 보유하고 또는 뭐 순환 출자 형식으로 서로 다른 가문들끼리 지분을 뭐 공동 보유하는 형태로 해서 서로 지켜주는. 경영권을 지켜주는 네. 그런 과정도 있었죠. 지금 이제 게이레츠도 없어지고 뭐 했는데 어쨌든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서의 그 어떤 페널티성의 세율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강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상속 세율을 이렇게 높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국가의 어떤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 선수로서 글로벌 경쟁을 하라고 우리가 생산의 수단을 기업한테 위임을 했다. 위임을 해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벌들한테 정말 너무 많이 뭐 희생을 했고 네. 재벌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공유를 했으니 세금도 그만큼 많이 토해내고 아들한테 물려줘라. 이런 의미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그것이 이제 국가 경쟁력에서 나중에 도움이 될 거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상속세율이 너무 높으면 그냥 15% 이민세 내고 나가버리는 게 그들한테 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 가버린다. 예, 이민 네. 가버리는 거가 많아요 주변에. 네. 요즘에 그 얼마 전에 또 네. 화제가 된 게 영국이었나요? 어디 예. 단체에서 발표한 게 네. 우리나라가 해외 이민 가버리는 억만장자였던가요? 네. 거의 세계 3, 4위까지 4위 정도 예, 4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1200명이었는데 그게 인구 비중으로 하면 중국보다도 훨씬 우리가 이민을 많이 가는 무슨 독재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나라보다 이민을 많이 가는 그런 부자들이 이민을 갈 수밖에 없게 내쫓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거고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세금이 높으면 물릴 수 있느냐 못 물린다라는 것도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로 그 결과 회사의 이익을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회사한테 모아주고 또 분할 합병 상장 폐지 등을 통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계속 갈취하는 그래서 일반 주주 안에는 국민연금도 있고요. 그래서 네. 거의 전 국민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 1,400만 개미 투자자들도 있고 뭐 물론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뭐 각종 펀드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주식시장이 그 결과 저평가되면 손해보는 사람들은 그 결과 배당을 덜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은 피해갈 방법이 있다. 상속세율 높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갈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거 명분상으로 걷지도 못할 세금을 그리고 세율 높여놓고 그걸로 온 국민들 거지 만들면 그게 좋은 법이냐 라는 부분들을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피해는 이제 모든 일반 주주들, 네. 모든 투자자들 또 거기에 국민연금 자산도 들어가 네. 있는데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 또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그 높은 상속 증여세율 때문에 어떻게 보면 M&A가 좀 더 활발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상속세 못 내서 예. M&A 나오는 경우,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속 증여의 이슈도 결국은 이제 나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지키는 방향으로 자녀한테 물려주는 건데 굳이 회사로 물려줘야 되느냐. 특권적으로 뭔가 누릴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녀한테 그 특권적 소비를 위해서 물려준 걸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 자녀가 지킬 능력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물려줬을 적에 그것이 과연 나의 재산을 잘 지키는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배권을 굳이 가져야 되느냐. 어느 정도 소유권 가지고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는 후계자한테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속담 중에 네. 2세로 가면 아들보다는 사위가 낫다. 그리고 3대로 가면 사위보다도 양자가 낫다. 이런 오사카 속담이 있어요. 굳이 아들한테 예. 물려주는 것이 나의 재산을 지키고 나의 부를 더 오랫동안 지키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아들이 또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100년 기업 뭐 10대를 가는 기업이 아니라 네. 오히려 또 중간에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근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경영 능력이 출중하다. 네. 그럼 그게 뭐 딸이든 아들이든 사위든 상관없이 경영 뭐 잘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네, 공정한 경쟁을 붙여서 잘할 것 같으면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어디죠?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인가요? 예. 거기는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각각 하나씩 사업 부문 맡아서 경영 능력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경쟁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또 거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간다든지. 그러니까 제 책에도 그런 얘기들 예. 승계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회장님들 자녀들 보면 지분 물려주는 거 예. 뭐 또는 부동산 물려주는 거 다 이게 파이낸셜 캐피탈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캐피탈을 물려주는 데만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 결국은 이게 그 파이낸셜 캐피탈 우리말로 하면 금전적인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런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휴먼 캐피탈도 있고 인텔렉추얼 캐피탈도 있고 소셜 캐피탈도 있거든요. 이제 휴먼 캐피탈은 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하려면 교육도 잘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인텔렉추얼 캐피탈 지적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자본 교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해서 사회 내에서 집안이 이 자녀들이 어떤 평판을 가지고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게 해주려면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물려주는 것은 사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지분만 물려주면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자녀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뭐 대충 물려주면 나중에 알아서 뭐 자기들끼리 뿜빠이 해가지고 알아서 하겠지 하면 100% 의절하고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죠. 예, 그렇게 되니까 미리부터 나눠주는 부분들을 아버지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불현듯 떠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명문 가문 네. 혹은 그 명문가라는 표현도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고 네. 좋은 집안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집,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데는 이제 명문가, 좋은 집안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식,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명예 여러 가지 두루두루 갖추는. 네. 근데 우리나라 그냥 다 돈, 어디 사는가, 어떤 곳에 사는가, 재산이 얼마인가, 그걸로만 이렇게 잣대를 대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그 참 자사주 그 네. 소각 의무화 요거 네. 조금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네. 좋겠어서 좀 한 번 더 여쭤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강제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선택에 네. 맡기면 안 할 거고요. 예, 대주주든 회사 돈이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 회사 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소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사주는 원래 해외에서는 자사주면 대부분 이제 다 소각을 전제로 해서 그 취득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주주 환원이에요. 일종의 주주 환원으로 계속 그 뭐 되게 권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안 해요. 그리고 금고주의 형태로 회사의 자산의 일부로 잠겨버리죠.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에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쵸. 사실 시가총액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새로 발행할 때는 거의 재상장에 준하는 수준의 그 룰이 좀 강제된 룰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시장에다 매각한다거나 네. 제3자랑 네. 교환을 한다거나 이럴 때 예, 나머지 투자자들한테 보호장치를 해외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는 보호장치를 엄격하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지배주주한테 유리한 용으로 팔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대부분 지주회사 전환 용도로
자사주를 두고 있다가 회사를 둘로 분할하잖아요.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네. 그럼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이 고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사주를 썼었어요. 그렇죠. 예, 자사주를 지주회사에다가 기속을 시켜서 예, 심주 발행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리하게끔 뭐 가니까 결국은 이게 지배주주만 좋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게 이제 악용됐던 거죠. 그리고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사는 건데 네. 왜 그 일반 주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넘기냐 이런 부분도 이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쓰느냐 그렇게 쓸 거면 자기 개인 돈으로 사시지 왜 그러냐 하는 불만들이 많았죠. 자꾸 회사 돈으로 사고. 예, 그래서 자사주를 산 다음에 뭐 당장 소각시키든지 아니면 뭐 적어도 3년 이내는 소각해라라고 하든지 이렇게 강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소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결국은 주주 환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유한 우리나라 자사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사주만 소각을 해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거로는 코스피는 3,62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또 문화가 돼버리면 앞으로 이제 상승 기대감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4,000포인트 이상 바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간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밸류업에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당장 효과 나오는 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사주 예. 기존에 있던 걸 다 소각을 시키고 현재 받는 밸류에이션만큼만 계산을 하면 코스피는 3,600 이상 4,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아, 그러게요. 이게 자사주는 앞에서도 협회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회사 돈으로 사들여서 최대 주주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 자사주를 네. 편의에 따라서 활용을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소각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금고 하나 최후의 보루처럼 뭔가 이제 남겨놓는 거죠. 경영단체에서도 자사주가 있어야 경영권이 방어가 된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거 어디 있더라? 네. 대표님이 그 쓰신 겁니까? 챗 GPT 이용해가지고 저희 대한민국의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네. 회원 중에 한 분이 네. 그 챗GPT한테 좀 재미로 한번 물어봤는데 예. 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지배주주가 집중 소유하는 그런 구조의 경우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경우에 이사 충실 의무에서 주주 간 이해 상충 시 주주 보호 의무를 제외시킨다. 합병이나 상장 폐지, 공개 매수, 자사주 등의 다양한 자본 거래와 수익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답변이 한국과 같은 지배주주 집중 소유 구조와 지배주주 경영 체제에서 이사 충실 의무에서 주주 보호 의무를 제외하면 여러 가지 자본 거래와 수익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합병과 인수, 불공정한 평가, 합병과 인수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소수주주의 희석. 그래서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에서 교환 비율이 지배주주한테 유리하게 설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요. 상장 폐지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부당한 가격에 축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감소. 그래서 상장 폐지 이후에 공공투자들의 감시가 줄어들어 지배주주와 회사 자원이 더 쉽게 착복당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 매수, 텐더오퍼에서 조작된 공개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배주주와 그들의 연관된 뭐 분들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그래서 선택적 자사주 매입의 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서 뭐 그들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뭐 그건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뭐 주가가 뭐 낮게 뺀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모 그룹처럼. 그다음에 자원 배분의 왜곡, 자사주 매입에 사용된 자금이 성장을 위한 투자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지 않아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 할당 및 수익 배분, 그래서 불공정한 배당, 그래서 지배주주는 이사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배당이나 관련된 당사자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착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 부족. 그래서 지배주주가 이익을 착복하는 데 집중하면 회사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져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소수주주의 투자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주주 보호 의무를 제외하면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도 저하, 낮은 기업의 가치평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우연히 제가 몇 달 된 얘기인 것 같은데 에르메스라고 하잖아요. 영국식 발음은 허미스라고. 네네네. 예, 에르메스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아, 네네네. 거기서 이제 뭐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 제목이 Enough is Enough였습니다. 그만 좀 해라. 예, 그렇죠. 많이 먹었다 아이가. 경상도 말로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해라죠. 예, 그래서 이게 참 해도 너무한다. 자기들 한국 주식 오랫동안 투자해 왔는데, 야 한국만큼 안 변하는 나라도 잘 없다. 징글징글하다. 예, 징글징글하다는 식인데 참 그거 보면서 그때 이제 상세하게 했던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지배주주의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내부 거래를 사실 그런 거래에 대해서만 이사 충실 의무를 적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요, 사실. 그리고 판사님도 그렇게 판단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대주주를만을 위하여 어떤 다양한 수익 거래와 뭐 자본 거래가 있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 뭐 배임 여부를 따져보자 이런 얘기일 건데요. 그거조차를 못하게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냐는 얘기고 또 해외에서 ACGA라고 있어요. 아시아 거버넌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아시아 지배구조 뭐 협회죠. 네. 그 아시아 지배구조 협회에서 우리나라를 평가를 한 게 전체 12개국 중에서 원래 우리가 한 9등이었거든요. 예. 8등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년 말 보고서에 올렸어요. 한 단계 올렸습니다. 12개 나라 중 지배구조가 개선된 걸로 우리. 9등에서 8등으로. 예. 그래서 이거 박수 쳐야 됩니까? 이거? 박수 쳐야 되는데 그 이유 딱 한 줄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뭐냐면 Rising of Retail Investor and Activism. 그러니까 소액주주들과 소액주주들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예. 그래도 좀 힘을 써서 이 정도다. 감시 기능이 조금 생겼다. 아. 옛날에는 이거에 대한 감시 기능조차도 없었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1,400만이 늘어나고 그 선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숫자가 됐고 거의 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액티비즘 펀드들이 계속 견제를 하기 때문에 감시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제 기대감이 생겼다 이거죠. 그 자체로 지배구조가 개선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8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잠깐 기분 좋다가 그 사연을 딱 읽고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액티비즘도 굉장히 활동하기 힘든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액티비즘이 기업을 뺏는 건 아닌데, 막 당장 뭐, 호들갑을 떨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마치 뭐 기업 사냥꾼이라고 막 프레임을 갖춰가지고 저도 엄청 욕을 많이 먹었고 또 뭐 그 액티비즘 하다 보면 회사하고 얘기가 잘 되는 경우에 회사하고 얘기 잘 되면 주식을 잘 되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회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가 팔면 네가 파는 대가로 네가 하라는 거 회사 뭐 좋아지는 거 3가지 뭐 저희가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3가지 일단 DB 메탈이라는 부실 회사하고 DB INC라는 지주 회사하고 합병하는 거 취소시켜. 그래서 취소시키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니네 투자를 너무 안 해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회사인데 투자를 5조 이상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해서 투자 계획 발표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지배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뭐 그 자산 매입 소각을 얼마 할지 이런 것들도 뭐 지배구조 개선 계획도 발표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지주회사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피해 가려고 자꾸 주가 떨어뜨리지 말고 차라리 지주회사를 가는 요건을 갖춰서 정정당당하게 주식을 지주회사가 자회사 그 하이텍 주식을 30% 이상 사가면 주식시장에서 주가도 올라갈 거고 서로 좋을 테니까 해라. 뭐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자기들이 지분이 뭐 17%밖에 안 되는데 니들 지분을 팔아야지 그걸로 뭐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그래서 그러면 그 대가로 그럼 우리가 팔아서 저희 지분을 이제 80% 팔았는데 20%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 100 중에서. 네, 100 중에서. 그러니까 회사 좋아지는 대가로 저희는 진짜 헐값에 팔았거든요. 근데도 뭐 뉴스에서 또 개미 투자자들도 플레임을 마치 무슨 먹튀를 한 것처럼. 앞에서는 막 그렇게 무슨 예, 그래서 공명정대한 척 해더니 예. 이제 뒤로는 이제 예, 자본 차익만 누렸다. 속으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그 액티비즘을 하면서 싸움을 많이 했던 것들은 수익률이 다 좋았어요. 뭐 2배도 나고 네, 뭐 네. 연수익률 한 사람은 100% 이상 뭐 난 적도 많았고 했는데 진짜 단 15% 수익 내고 그냥 헐값에 팔았는데 그럼 꼭 싸워서 뭐 싸움 구경 불구경이 재밌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뭐 먹튀 소리 듣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액티비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법 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액티비즘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돼 있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 속사정을 저는 아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주의 해봐야 네. 이게 사실 뭐 남는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남는 게 보면 이제 없진 않죠. 언론의 그 프레임에 네, 네. 또 이제 갇혀가지고 네. 욕먹기 십상이고 그렇죠. 이제 이왕 그- 뭐 같이 하는 거 좀 편한 거 하고 싶죠, 누구나. 또 어떤 데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건의를 하면은 주가 조작을 제한시킨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프레임을 잡아서 역공을 하기도 하고 뭐 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친 사람들은 뭐 아까 챗 GPT가 답변 써준 것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챗 GPT도 이제 대한민국 주식 사서 이제 물려받나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아휴 너 아직도 국장하냐? 국장하면 바보지. 네. 국장하면 바보란 소리를 이제 서로 웃는 얼굴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 이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느냐? 네. 이 근본적인 또 물음을 또 안 던져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나아지겠죠, 그래도? 나아져야 되는데, 네. 뭐, 제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모두가 뭐, 와이스트리트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피곤하고, 좀 껄끄러울 거예요. 제 생각에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해도 희망 섞인 얘기들, 막 꿈 같은 얘기들, 나눠도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제 지배구조 뭐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위 메뚜기처럼 그죠 무슨 테마주들 공략하듯이 과거에 바이오도 그렇고 뭐 화장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테마주도 네. 있었고요. 뭐 각종 다양한 테마주들 뭐 선거 때마다 또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다 몰려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따상을 노리면서 뭐 공모주 청약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으로 들어갔다가 뭐 당하거나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상장할 때만 주주들한테 잘해요. 우리나라는. 네. 상장하기 직전에만 주주들한테 정말 열심히 잘하죠.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인터레스 얼라이먼트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딱 그 순간만. 그리고 상장 딱 하는 순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모른 그쵸. 척 해버리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주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에만 딱 투자해서 먹고 나오겠다. 서로 내가 체리피킹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주주들로 남아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누구 잘못인가를 보면 그 원인은 그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짜여진 어떤 틀에 의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시장 환경에 의해서 적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걸 운용하는 어떤 기업이라는 제도를 운용하는 지배주주들, 이분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바뀌는 거고. 그래서 뭐 개미 투자자들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장기 투자가 안 된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장기 투자 해봐야 저 대주주한테 다 뺏겨버린다라는 것도 네. 많이들 이제 느끼셨고 또 거기에다가도 금투세까지 막 시행을 네. 한다고 하니 뭐 금투세. 더더욱이 여기선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냉소적인 반응들이 또 네. 나오는 거죠. 씁쓸합니다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네. 또 이렇게 강성부 대표님처럼 또 노력해 주시는 분들도 저희 와이스트리 주변에는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함께 또 목소리 내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또 더 힘을 내서 이렇게 뭐 이게 누구 좋으라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 다 같이 좋아지자라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 있을까요? 뭐 아니 왜냐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자산운용사 대표님 나오셔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가나요? 막 이렇게 엔비디아 $200 가나요? 이런 거 여쭤봐야 되는데. 특정 종목은 저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KCGI의 강성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